그래서 종을 가지고 시간을 말해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원상으로 종을 당시 라틴어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클락이라는 어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클락, 그죠? 우리는 시간을 말해주는 기계를 클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클락의 어원은 때리다입니다. 때리다. 그 어원이 나온 이유는 뭐예요? 원래 교회에서 시간을 말하는 것은 종을 때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클락한다, 때린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말하는 기계가 지금 현재 클락이 된 것이죠. 지금도 클락킹이나 여러 가지 해서 클락이라는 말을 때리다는 말로 동사형으로 쓰고 있어요. 영어도 쓰고 있죠. 네. 하지만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 종을 때린다는 그러한 의미로 클락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다. 시계라는 말이 어원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은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네,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1346년에 흑사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제가 거의 매번 흑사병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 흑사병이라는 이 사건은 유럽 사회를 송두리째 바꾸게 돼요. 그래서 거의 사회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흑사병 전과 후로 나뉘게 돼요. 자, 그래서 흑사병이 창궐이 되면서 카톨릭의 권위가 약화됩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 흑사병 때문에 성직자들도 다 똑같이 죽어요. 그 말은 예전에는 하늘로 울어보고 하느님의 음성을 전달했다고 대변했다고 그러는 성직자들이 역시 우리와 똑같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신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인간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죠. 각성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인들 각성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뒤엉키게 되죠. 신적인 체제가 유지된 상황에서 인본주의가 싹트게 돼요. 그래서 많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 시간도 역시 시간에 대한 산업도 역시 시간에 대한 모든 움직임도 역시 르네상스 시대를 기점으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간이 이제 신의 손에서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르네상스 시대에는 신의 이름으로 수많은 건축물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말은 신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냥 건축업 경쟁이죠. 부동산업이에요. 부동산업. 곳곳에서 모든 도시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자기들이 더 신을 위한 이다 그래가지고 누가 더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느냐 이런 것들을 막 경쟁을 해요. 빚을 내서 경쟁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카톨릭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때에 있어서 르네상스 건축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시계였어요. 시계. 예전에 종을 땡땡땡 치다가 이제는 점점 더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그런 시계들 거기다가 누가 다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해진 것이죠. 여러분이 보는 것이 체코의 프라하에 지금도 볼 수 있는 천문시계입니다. 이미 1410년에 시간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시계가 프라하 광장에 설치되었고 지금도 동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읽을 수 있는 기계를 들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에요. 한쪽 편에서는 르네상스 건축물, 교회겠죠, 대부분은. 교회 건축물에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웅장한 그런 시계를 설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나 들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시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그런 시점이 동일한 시점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부터 시간 정보가 개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됩니다. 시간 정보를 누구나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르네상스 정신과도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정치적인 그 유럽의 정치사를 이해하게 돼요. 바로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은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실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이제 신교가 나옵니다.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교라는 것이 생겨나고 카톨릭과 격렬하게 충돌하는 그런 시점이 됩니다. 그 시대에 이제 그 중요한 인물이 바로 칼뱅이죠. 네, 칼뱅은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를 창설한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1536년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냅니다. 네. 현재 있었던 카톨릭을 비판하죠. 카톨릭이라는 것이 너무 권위적이고 정말 과연 카톨릭이 신의 음성을 대변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책을 내요. 물론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온갖 핍박을 받고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게 되냐면은 제네바에 피신을 하게 돼요. 원래 프랑스였죠. 프랑스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다가 원래 프랑스에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기독교 강요를 내면서 핍박을 받게 되니까 제네바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몇 년 묵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러고 나서 이 칼뱅이 불붙인 칼뱅과 마틴 루터 그리고 쯔뱅글리도 역시 스위스 사람이었는데 이 세 사람이 일으킨 그 신교의 불꽃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부분이 들불처럼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카톨릭들이 신교와 싸우게 되는데 그 전쟁을 위그노 전쟁이라고 합니다. 위그노는 신교도를 말하는 말이에요. 약간 천박시에서 뭐 부르는 말이죠. 프랑스인들이 당시에 신교인들을 지칭하는 말이 위그노입니다. 그래서 위그노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칼뱅이 사실 불을 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제 칼뱅이 말년을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네바의 이제 성피에르 성당이라는 곳에서 잘 목회를 하면서 제네바 지역에 이제 그 신학적인 체계를 잡게 됩니다. 학교도 세우게 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칼뱅이 주장하는 신학의 원리는 금욕주의였습니다. 네, 금욕주의를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신도들이 뭐 교회에 있었던 복잡하고 화려한 장식들 다 없애버려요.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치품, 귀금속 이런 것들을 이제 착용하는 것도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칼뱅이 사치품, 금 장식이나 그런 보석들을 착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는 했지만은 한편으로 시계를 사치품 목록에서 제외했어요. 왜냐하면은 신도들이 예배 시간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규율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칼뱅은 시계는 귀금속이 아니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시계는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칼뱅이 만들었던 이 두 가지 정책, 귀금속 착용 금지 그리고 시계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는 이 두 가지 정책이 이제 시계 산업을 이제 바꾸게 되는데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시계를 사치품에서 제외하니까 나머지 프랑스나 독일 지역에서 또는 이태리 지역에서 시계를 만들던 많은 그 신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교도들이 다 어디로 숨냐면은 핍박을 다 죽을 위험이니까 위그너 전쟁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다 제네바로 다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보시면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을 보시면 다 스위스제인데 이름들이 되게 어떤 사람은 독일식 이름이에요. 그죠? 랑게존네라든지 뭐 아니면 뭐 프랑스식 이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원래 선조들이 프랑스 이름이었으면은 프랑스에서 시계 만들던 사람이고 또는 이태리에서 시계를 만든 사람들도 있고 독일에서 만든 사람들. 근데 결국은 다 이 시기에 위그너 전쟁 시기에 다 제네바로 피신했던 그런 수선들인 것이죠. 네. 근데 재밌는 것은 시계공들이 왔는데 그 당시에 제네바에 있었던 귀금속 상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망하기 일보 직전인 거죠. 왜냐하면은 칼뱅이 금욕 사치품 착용하지 말라고 하니까 귀금속 상들은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시에 보석상들과 외지에서 왔던 시계공들이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시계 산업이 형성이 돼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위스가 시계 산업의 이제 본거지가 됐어요. 시계 산업이 거기서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자,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시계는 산업이 되고 그리고 정확도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누가 더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 있는지,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시대가 되죠. 그거의 시발점이 되는 부분은 이탈리아의 피사입니다. 피사. 예, 피사라는 곳에서 이 정확도에 대한 그런 혁신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곳이 이제 피사 성당이라는 곳입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에요. 여러분도 이 피사 성당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대부분은 가보신 적이 없겠지만 이 그림을 봐도 모르겠죠. 왜 우리가 피사 성당을 그렇게 잘 알아야 하는가? 피사는 너무나 유명한 곳이죠. 왜 유명한지 잘 볼까요? 바로 이 옆에 피사의 사탑이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피사 성당은 잘 몰라. 하지만 누구나 피사의 사탑은 알죠. 기울어진 탑. 자, 피사의 사탑은 누가 생각이 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 성당에 얽힌 일화는 그 피사 사탑만이 아니었어요. 피사 성당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보면 여기에 샹델리아가 있는데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 피사 성당에 있는 샹델리아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자 운동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왔다 갔다 샹델리아가 움직이죠. 네. 그래서 그 제자가 쓴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피사 성당의 샹델리에를 보고 진자 운동을 발견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실 실제로 갈릴레이가 관측했던 그것은 이렇게 초라한 촛불이었다, 예, 랜턴이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네. 아무리 진폭이 달라도 동작 왕복하는 속도는 늘 일정하다. 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했던 이 진자 운동을 가지고 네덜란드의 호이겐스라는 물리학자가 진자 시계를 발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렸을 때 집에 있던 궤종 시계가 바로 당시에 호이겐스가 1656년에 처음 만들어낸 그러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자 운동으로 시간을 측정하는 이 시계가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호이겐스는 진자 시계만 발명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시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놀라운 업적을 하나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계를 잘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거의 모든 기계식 시계에 들어있는 심장 같은 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화면을 이제 나중에 영상이나 여러분 시계를 까서 보시면 그 안에 이게 뭐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잘 보시면 한 방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한 방향으로 돌아가질 않죠. 네, 그럼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바퀴 같은 게 있는데 이 바퀴가 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네, 이게 이제 밸런스드 휠이라는 건데 거기에 스프링을 붙이게 되는데 이 스프링을 어떤 스프링을 붙이냐면은 왔다 갔다 하는 스프링을 붙이는 거예요. 그게 밸런스 스프링입니다. 그래서 이 바퀴가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았다 저쪽으로 돌았다 해요. 이쪽으로 계속 하죠. 이게 마치 뭐와 같아요? 심장이 뛰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이것은 뭐를 만든 거냐면은 진자 운동 같은 거예요. 그죠? 진자 운동이 왔다 갔다 하죠. 이건 중력 때문에 굉장히 늘 똑같은 시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평면상에서 구현하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뭘로 맞춰야 돼? 결국은 손으로 맞춰야 되죠.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진자 운동 같은 것을 평면에다 구현할 수가 있다. 어떤 걸 쓰면은 밸런스 스프링이라는 걸 쓰면은 그러면은 이게 마치 그 그네처럼 이렇게 꼬부러졌다가 저렇게 꼬부러져 하면서 이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호이겐스가 이 놀라운 발명을 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영국의 로버트 후크가 거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바다 건너 있었던 그 로버트 후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그 두 사람은 또 이 특허 가지고 연락에 싸워요. 네. 이 아이디어를 누가 먼저 내냐고 막 열심히 싸우게 되는데 로버트 후크는 뭐 이거만 한 게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발견한 사람이죠. 르네상스맨, 영국의 르네상스맨이 로버트 후크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정확도예요. 정확도. 아까 말한 대로 이 밸런스 스프링을 왔다 갔다 하는 이 스프링을 꽈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오랫동안 쓰고 정확하게 그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하게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내구성이 있게 그런 식의 그 스프링을 만들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이죠. 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정확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